네. 이어서 다음 자료 수집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수집 방법은 실험법이에요. 일단 마찬가지로 학습지를 채우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글뱅이 1번을 보겠습니다. 연구자는 우리가 실험법을 사용할 때는 실험 대상을 두 집단으로 나누는 게 필요한데, 그게 바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누는 게 필요해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구분을 한 다음에 전장에는 변수에 해당하는 일정한 조작을 가하고 그것에 의한 영향을 관찰한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제 집단은 조작한 변수의 변수를 통제합니다. 당연한 말이겠죠. 통제 집단이니까. 통제해서 실험 집단과 최대한 동일한 조건에 둔다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분필이 아깝게 날아갔네요. 자, 어쨌든 이 실험법은요, 말 그대로 실험을 하는 거예요. 네, 이 실험을 해서 연구자가 원하는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인데요. 이 실험을 할 때 실험 대상을 두 집단으로 나누게 됩니다. 실험 집단은 말 그대로 실험을 하는 실험 대상이 되는 집단인 거고요. 통제 집단은 실험 집단과 비교하는 비교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썸과 관련돼서 제가 어떤 실험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또 내가 터무니없는 실험을 제가 짰거든요. 그냥 재미로 들어주세요. 제가 어떤 실험을 짰냐면 썸을 탈 때 어떤 행동을 하면 가장 설레일까? 썸을 탈 때 어떤 행동을 하면 가장 설레일까를 알아보는 실험을 한다고 제가 한번 가정을 해봤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냥 터무니없는 거. 근데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여기 개념은 다 들어갑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거를 이제 바꾸면은 어떤 특정을 행동을 했을 때 가장 설레인다라는 가설로 바꿀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가설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가설에는 분명히 영향을 주는 변수인 무슨 변수와 영향을 받는 변수인 무슨 변수가 있다고 했죠. 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뭐라고요? 독립변수. 영향을 받는 변수가 종속변수죠. 그럼 여기서는 영향을 주는 게 뭐예요? 맞습니다. 바로 이 어떤 행동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 어떤 행동이 뭐다? 이게 바로 독립변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영향을 받는 게 바로 설레이는 거네요. 이 설레이는 감정이 영향을 받는 거니까 얘가 무슨 변수? 맞습니다. 이게 종속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행동과 설레이는 감정이 둘 다 구체적이에요? 추상적이에요? 둘 다 추상적이죠. 그럼 이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 가능한 개념으로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 그걸 뭐라 한다? 그거를 개념의 조작적 정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행동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특정 행동을 정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뒤져봤습니다. 제 기준에서 썸을 탈 때 할 수 있는 스킨십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제가 제 의미로 정해서 짤들을 가져왔는데요. 요건 사실 제가 원하는 짤은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건 뭐였냐면 이 연인 간에 이렇게 손이 이렇게 다을락말락한 스쳐 지나가는 그 느낌 아시나요? 이게 잡는 거 말고 잡기 전에 이렇게 살짝 다을락말락하면서 탁 스치면은 그때 그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뭔가 그 잡았을 때의 설렘보다 이 잡을락말락 했을 때의 설렘이 있습니다. 혼자 너무 흥분했네요. 갑자기 그때의 감정들이 떠올라가지고. 근데 그런 짤을 제가 못 찾아서 이렇게 새끼손가락 거는 뭐 약속해줘라는 이상한 짤이 탄생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손잡는 건 조금 그래요. 그 사귀기 전에. 그래놓고 손잡은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귀기도 전에 손을 잡게 되는 게 사람의 심리긴 한데 근데 잡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심을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가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어쨌든 이렇게 손이 다을락말락하는 이 스킨십이 썸을 탈 때 할 수 있는 스킨십 첫 번째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머리 쓰다듬어 주는 거. 지금 보면은 저분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문채원 씨인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남자 배우는 송중기 씨인데, 자, 이렇게 지금 송중기 씨가 머리 쓰다듬어 주니까 설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함부로 여자분들 머리 이렇게 쓰다듬으면 안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여성분들은 머리 쓰다듬어 주는 거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머리 망가진다고. 어쨌든 쓰다듬어 주는 거 정도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볼꼬 짚는 건데요. 저거 진짜 완전 극혐하더라고요. 제가 예고했을 때 이 짤 보여주면 애들이 막 선생님 저거 너무 싫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싫어했더니 화장 지워진다고. 그래서 사실 2번, 3번 하면 안 되는 스킨십이긴 한데 제가 굳이 안 바꾸고 밀고 있어요. 어쨌든 이것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렇게 신발끈 묶어주는 건데요. 저는 이 짤을 계속 고수하는 이유가 여성분이 이렇게 자신의 가방을 신경 안 쓰고 이렇게 가방을 길바닥에 내팽개치고 이렇게 남성분의 신발끈을 묶어주는 이 모습이 되게 멋있어 보였어. 얼마나 이 사람 좋아하면 자신의 가방도 내팽개치고 이렇게 신발끈을 묶어줄까 싶어서 보통 이렇게 신발끈 묶어주는 것도 설레는 행동 중 하나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 이게 좀 매력적이다 생각해서 이렇게 네 번째 행동을 가져왔고요. 이런 다양한 스킨십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손바닥이 이렇게 손이 살짝 스치는 스킨십일 수도 있고, 머리 쓰다듬는 스킨십일 수도 있고, 볼꼬 짚는 걸 수도 있고, 신발끈 묶어주는 걸 수도 있고, 이런 특정 행동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바꿔주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 과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례에서 이 독립변수를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할 때 머리를 쓰다듬기라고 제가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자, 독립변수를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했으면 이제 종속변수도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해야겠죠. 자, 설레이는 감정은 뭘로 측정할 수 있을까요? 이건 조금 쉽죠. 심장 박동수, 심박수로 측정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끝났어요. 그래서 연구자는 이렇게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해서 썸을 탈 때는 다양한 행동들을 실험을 해보겠지만 연구자가 생각했을 때 머리를 쓰다듬었을 때 가장 설레일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설이 맞는지 다른 이런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을 할 거고요. 그걸 할 때 이제 자료 수집 방법으로 실험법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이제 실험법을 사용할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나누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실험법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실험 집단은 아까 혹시 학습지에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실험법의 동글뱅이 1번에 보면요. 이 실험 집단에는 변수에 해당하는 일정한 조작을 가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 이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처치를 가한다는 겁니다. 즉, 바꿔 말하면 머리를 쓰다듬는 스킨십을 해주는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통제 집단은 이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스킨십을 하지 않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구분한 다음에 이 실험 집단은 실제로 실험을 해보고 실험을 하지 않은 집단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비교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 실험을 할 때 실험을 한 다음에 심박수를 측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거와 실험하기 전에 심박수의 차이를 알려면 그쵸? 실험을 하기 전에도 이들의 심박수를 측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실험 전에 하는 검사다라고 해서 사전 검사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실험 후에 하는 검사를 실험 후에 했다라고 해서 사후 검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썸 타는 커플을 뭐 100쌍씩 모시는 겁니다. 모셔가지고 이들의 스킨십을 하기 전 평균 심박수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했더니 이들의 평균 심박수는 80이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통제 집단의 심박수도 80이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들의 실험 전 심박수는 같아야 돼요. 그리고 이들의 썸탄 기간도 동일해야 되고요. 뭐 성격 유형 검사, MBTI 같은 걸 활용해서 이들의 성격 유형도 동일한 집단군으로 분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차이는 실험을 했냐,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처치를 가했냐, 가지 않았느냐의 차이만 있어야 하고요. 나머지는 모든 게 조건이 동일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순수하게 실험의 효과를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겠죠. 그 실험하는 것 제외하고는 모든 걸 실험 집단과 유사하게 맞춰주고 통제해준다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통제 집단이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자, 실험을 하기 전에 사전 검사를 해서 이들의 평균 심박수가 80이라는 것을 측정을 한 거죠. 그럼 이제 실제로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이 스킨십을 해준 거예요. 어떤 행동을 말하는 거죠. 근데 통제 집단에는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행동, 스킨십을 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하지 않고 이제 이들의 심박수를 변하는 거를 이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행동에 따라서 심박수를 다 측정을 했는데 손이 닿을락 말락했을 때 심박수가 100까지 올라갔고 그 다음에 머리 쓰다듬는 행동을 했을 때 심박수가 130까지 올라갔다고 평균적으로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볼 꼬집었을 때는 심박수 한 90 정도까지로 10이 올라갔고요. 신발끈 묶어줄 때 심쿵해가지고 심박수가 한 120 정도로 올라갔다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실제로 실험을 해서 통계를 내보니까 이런 식으로 심박수가 변화가 있었다고 했을 때 실제로 실험 결과 보니까 연구자의 가설이 맞긴 맞았네요. 쓰다듬기를 했을 때 심박수가 가장 높이 올라갔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실험 집단 이렇게 실험을 하고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처치를 다하고서 심박수를 측정을 하는 거고요. 그럼 통제 집단은 이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처치를 다하지 않아요. 이 스킨십,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은 채 이들의 심박수 변화를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건데 이들의 심박수는 80에서 80으로 동일할까요? 아니겠죠. 이미 썸을 타고 있으니까 같은 한 공간에만 있는 걸로 얼마나 심박수가 설레고 쿵쾅쿵쾅 거리겠어요. 그래서 이들의 심박수는 한 100 정도로 올라갔다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입니다. 자, 실험 집단에서 이제 그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처치를 가해서 실험을 했는데 자, 그럼 여기서 이 독립변수의 효과는 몇일까요? 심박수가 몇이 상승한 걸까요? 보니까 80에서 130으로 50이 증가했네요. 이 독립변수의 순수한 효과는 50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통제 집단은 스킨십을 하지 않았지만 심박수가 몇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20이 올라갔습니다. 20. 그럼 바꿔 말하면 순수한 독립변수의 효과의 크기 순수한 독립변수의 효과의 크기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이건 심박수가 몇이 되는 거예요? 30이 된다는 거죠. 스킨십을 했을 때 통제 집단이 없으면 이 스킨십에 의한 심박수 상승 효과가 몇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50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제 집단에 놓고 비교를 해보니까 실제로 순수하게 스킨십에 의한 심박수의 변화 효과는 몇이라는 걸 알 수 있죠? 3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그럼 실험법에서 왜 실험 대상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누고 검사를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로 나누는지 알 수 있게 돼요. 이렇게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맞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독립변수의 효과의 크기를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 바꿔 말하면 외부 변수의 효과를 차단하고 순수한 독립변수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과정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번거로운 과정을 거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어때요? 이 실험법이 약간 조금 까다로워요. 근데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셨으면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가지고 확인해 보시고요. 여러분 댓글에 달아주셔가지고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된다 하면은 조금 더 다른 사례로도 다음 시간에 영상 한번 더 찍어가지고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쨌든 이 내용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장단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험법의 장점은 변수의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대요. 그죠? 어떤 스킨십을 했을 때 심박수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우리는 측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반복적인 연구가 가능하대요. 이런 실험 상황 한번 세팅만 하면 계속 스킨십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래서 반복 연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가상적인 상황과 변수를 조작하기 어렵답니다. 일단 이 실험 자체가 어때요? 굉장히 인위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썸 탄 연인이 누가 심박수 측정기기에 달면서 스킨십하고 그러겠어요.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가상적인 상황과 변수를 조작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대요. 이 실험에는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 청소년들에게 폭력적인 영상물이 이들의 폭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실험을 한다고 해봐요. 그래서 이들에게 한 실험 집단에는 폭력적인 영상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영상을 시청한 결과 이들의 폭력성이 올라가 버리면 이건 누가 책임져 줄 거죠?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실험을 인간의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또 소지가 있다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점 단점은 다 중요한 거니까 다 밑줄을 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영상을 여기서 끊고 다음 개념을 또 소개해 드릴게요. 네, 그럼 이어서 문헌연구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 순서가 교과서에 되어 있는 순서랑 좀 달라요. 근데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그냥 그 순서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그냥 제 설명을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학습지를 한번 채워볼게요. 세 번째, 문헌연구법은요.
동일한 연구 문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물과 연구 동향을 파악할 수 있대요. 기존의 연구 성과물과 연구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여기다 밑줄을 쳐주시고요. 그런 점에서 모든 연구에 기초가 된다. 모든 연구의 기초가 된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 내용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이 문헌 연구는요, 쉽게 말하면 다른 자기가 관심 있는 연구자가 관심 있는 연구 주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기존에 파악했던 그 연구 자료를 갖다 쓰는 거예요. 기존의 연구 동향과 연구 성과물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기존의 연구 동향을 알 수 있고 모든 연구의 기초가 된다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썸에 대해서 지금 자료 수집 방법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썸에 대해서 어디까지 타봤니라고 이런 식으로 누가 설문조사를 이미 한 자료가 있어요. 이 자료를 갖다 써서 자신의 연구에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문헌연구법을 사용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설문조사는 연구자가 자신이 직접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수집한 걸 갖다 쓴 거니까. 그럼 어떤 자료가 나왔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재밌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근데 벌써 이게 2014년 대한민국 대학생 썸 트렌드 리포트라고 써있네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최근에 경향을 좀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자료를 찾아봤지만 이 썸이라는 단어가 나온 지 좀 오래됐어요. 이미 소유 정기고 썸이 6년 넘었거든요. 오래됐죠 벌써.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핫했을 때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고 그 후로는 한 적이 없나 봐요. 최신 자료가 없다는 거. 그래서 업데이트가 제가 아는 게 아니라 못한 거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아무튼 그때 당시에 올해 썸을 타본 적이 있냐라고 했을 때 1.46명이 썸을 타본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연인으로의 발전 가능성은 58.8이라고 나왔어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50% 정도 답변을 한다고 제가 말을 했죠. 실제로 통계치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썸의 적당한 기간은 4주랍니다. 많은 친구들이 한 달이라고 대답을 하는데 이것도 좀 일치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질문이 좀 신박한데요. 여러 명과의 썸 어떻게 생각하니요? 동시에 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한 명한테만 집중하기도 어려운데. 근데 여기서 얼마든지 42.2%고요. 알바 아님이 14.8. 말도 안 돼가 43입니다. 이게 윤리적으로 봤을 때 많은 친구들이 어떻게 여러 명과 동시에 썸을 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여러분들 중에는 여러 명이랑 동시에 썸 타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썸을 몇 명까지 타봤냐 했을 때 3명 이상이 6.2, 2명이 14, 1명이 37.8, 없음이 40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동지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네. 동지인 척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어쨌든 간 이런 식으로 없음이 대부분이고요. 이거는 한 번에가 아니라 올해 2014년도에 몇 명을 타봤냐를 묻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질문도 진짜 파격적이었는데 애인이 있어도 썸을 탈 수 있냐? 동그라미가 무려 41.2%입니다. 애인인데 썸 타기 말이 됩니까? 이걸 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바람 아닌가요? 납득이 안 되는데 41.2%나 무려 가능하다고 했고 46.3%는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가정이니까 그렇다 칩시다. 생각을 물었으니까. 그렇다 치기도 싫은데 그렇다 치면 근데 실제로 애인이 있어도 썸을 타봤어라는 질문에 무려 35.8%나 동그라미라고 답을 했습니다. 진짜 이건 트래쉬 영어로 순화해서 트래쉬라고 할 수 있겠죠. 영어 안 쓴다고 해서 맨날 영어 쓰는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런 몹쓸 행동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썸에 대한 설문조사 통계 난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썸 탄 여자를 설레게 하는 말 베스트 10인데 저는 뭐 하나도 공감이 안 됐어요. 너 오늘 이쁘다부터 시작해서 진짜 귀여워 걱정되게 밥 먹었어 자니 이거 완전 이불킥 문자인데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10번은 괜찮아요. 너 그거 먹고 싶어 했잖아. 예고에서도 여자애들 이건 설렌다고 하더라고요. 왜 설레했더니 자신이 지나가면서 했던 말을 기억해주니까 이건 설렌대요. 그래서 중요한 체크입니다. 10번이 아니라 이건 1번으로 가야 돼요. 제일 설레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 있는 친구가 하는 말은 하나하나 다 기억해주는 센스를 발휘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썸남을 떠보기에서 난 이렇게 한다 해서 뭐 질투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밀당하기도 하고 일부러 오글거리는 말도 해보고 그런답니다. 뭐 이건 제가 공감이 안 되네요. 아주 그렇고 썸남과 남친을 구분하는 기준이 1위가 고백이랍니다. 2위가 스킨십, 3위가 연락 빈도라고 하네요. 뭐 어느 정도 맞는 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연구자는 썸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 썸에 대한 기존의 연구 동향을 알기 위해서 다른 연구자가 수행했던 연구 자료를 갖다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걸 이제 문헌 연구법을 활용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 문헌 연구법은 다른 말로 2차 자료를 활용한 자료 수집 방법이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이거는 교과서 27페이지를 펴보세요.
교과서 27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문단에 1차 자료와 2차 자료의 개념이 나와 있어요. 1차 자료와 2차 자료 둘 다 밑줄을 쳐주시고요. 자, 한번 볼게요. 연구자가 현재 수행 중인 연구를 위해 직접 수집하거나 작성한 1차 자료가 있대요. 그리고 다른 연구에서 수집되거나 작성된 기존의 자료를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에 활용한 2차 자료가 있답니다. 이렇게 연구 자료를 두 종류로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1차 자료는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 목적에 맞게끔 연구자 본인이 직접 수집한 자료를 1차 자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2차 자료는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 목적에 맞는 자신이 직접 수집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수집한 자료를 갖다 쓰는 자료를 2차 자료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문헌연구법은 다른 말로 2차 자료를 활용한 자료 수집 방법이다 라는 표현도 쓴다는 거, 여기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장점과 단점을 한번 볼게요. 장점을 보니까 자료 수집에 필요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적답니다. 저 이거 자료 어디서 수집했을까요? 맞아요, 인터넷에서 그냥 구글링 해가지고 찾았어요. 요즘에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어디서든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으니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굉장히 적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용도 적게 듭니다. 그죠? 이거 뭐 인터넷비 이거 얼마나 든다고? 당연히 얼마 안 드니까 시간 비용도 당연히 적게 드는 장점이 있겠죠. 이제 단점을 보세요. 자료의 신뢰성이 낮은 경우 연구 전반의 신뢰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문헌 해석의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있대요. 연구 전반의 신뢰도 문제 발생, 여기다 밑줄을 쳐주시고,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 여기도 밑줄을 쳐주십시오. 자, 이 자료가 신빙성이 있는 자료면 괜찮은데 이 연구 자료, 아예 토대로 삼은 이 자료 자체가 신뢰도가 떨어지면 이 자료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한 그 연구 결과도 어때요?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뭔가 좀 공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보면은 전국 대학생 남녀 400명을 대상으로 이 연구 결과를 통계를 내린 거예요. 전국의 대학생이 몇 명일까요? 1, 2, 3, 4학년의 휴학생에 복학생까지 합치면은 제가 봤을 땐 100만 명도 훨씬 넘을 거예요. 몇백만 명 될 것 같은데? 엄청 많은데? 그죠? 지금 5고 학생들만 거의 400명 다 되잖아요. 400명을 대상으로 이거를 하니 이건 아무래도 뭐가 충족이 되지 않았다? 우리가 아까 배웠던 대표성의 원리가 충족되지 않았다. 표본이 모집단을 제대로 반영을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 자료 자체가 신뢰도가 떨어지면 당연히 이걸 가지고 연구를 진행한 그 연구 결과도 당연히 신뢰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문헌 해석의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된 소지가 있다. 자, 아까 제가 말했죠. 애인이 있어도 썸을 탈 수 있다고? 이건 무슨 썸이야, 이거 바람이지라고 하는 순간 제 주관적인 생각이 이미 개입되는 거죠. 해석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한계점이 되네요. 어쨌든 이 내용들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때요? 괜찮죠? 자, 다시 한번 학습 목표를 살펴볼게요. 사회문화유생의 탐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수집 방법의 유형과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어때요? 이 세 가지 자료 수집 방법의 특징들 다 기억하실 수 있겠나요? 자, 그럼 우리가 새로운 개념을 배웠으니까 마찬가지로 또 키워드들을 제가 정리해 드려볼게요. 일단 질문지법은요, 우리가 질문에서 질문지법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질문지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아니면 설문조사라는 표현이 나올 거예요. 그럼 둘 다 동의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아예 대놓고 나오거나 조금 꼬우면은 항목에 대한 응답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항목에 대한 응답. 그것은 이제 응답 항목, 질문지 항목 있잖아요. 문항 1번, 2번, 3번. 그 항목에 대한 응답을 이렇게 조금 돌려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질문지법을 좀 더 어렵게 표현했을 때 구조화되고 표준화된 도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구조화되고 표준화된 도구. 이 구조화되고 표준화된 도구 이코를 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질문지라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 질문지법의 대표 특징 중 하나가 뭐가 적게 든다? 맞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는 거. 시간 비용이 적게 든다는 거. 이 정도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실험법의 키워드는 이미 제가 수업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실험 대상을 두 집단으로 나눈다고 했죠. 무슨 집단과 무슨 집단? 맞습니다.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눠요. 이 실험 집단은 뭐에 해당하는 처치를 다한다고 했죠?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처치를 가한다고 했어요. 즉 말 그대로 실험을 하는 집단이고 통제 집단은 실험을 하지 않은 채 나머지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처치 제외하고는 모든 걸 다 실험 집단과 유사하게 맞춰주는 통제해주는 집단이라고 말씀을 드렸네요. 즉 비교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험을 할 때는 실험을 하기 전에 하는 검사, 실험을 한 다음에 하는 검사가 있다고 했죠. 실험을 하기 전에 하는 검사를 맞습니다. 사전 검사라고 하고요. 실험 후에 하는 검사를 사후 검사라고 한다는 거. 이 실험 집단, 통제 집단, 사전 검사, 사후 검사는 정말 이 실험법만의 고유 표현이에요. 그래서 실험법을 제외한 다른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했는데 이런 표현을 쓰면서 보기 문항을 구성하면 그 문항은 무조건 틀린 보기입니다. 이 실험법만의 고유 표현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헌연구법의 키워드입니다. 여기에 판서하면 왠지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밑에다 적을게요. 공간이. 참, 이 문헌연구법은요. 기존의 연구 자료를 갖다 쓰는 거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이 수집한 거. 그렇기 때문에 무슨 자료를 활용한? 맞습니다. 2차 자료를 활용한 자료 수집 방법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뭘 파악할 수 있다? 기존에 연구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연구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연구에 뭐가 된다고요? 그렇죠. 기초가 된다. 모든 연구에 기초가 된다는 표현을 쓴다는 거. 뭐 이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네요. 모든 연구에 기초가 된다. 그리고 이 문헌연구법은 이제 다른 사람이 수집한 자료를 갖다 쓴 거잖아요. 이 표현을 녹일 때 뭐라고 쓰냐면요. 통계 자료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이 통계는 누가 낸 걸까요? 연구자가 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낸 통계를 갖다 쓴 거거든요. 이런 통계 자료라는 표현이 있으면 지금 문헌연구법을 좀 힘들게, 좀 찾기 어렵게 숨겨놨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같은 맥락으로 신문기사라는 표현도 있어요. 이 신문기사도 연구자가 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쓴 기사를 갖다 쓴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통계자료나 신문기사 등의 표현이 나오면 문헌연구법을 활용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어때요? 문헌연구법도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면은 영상 여기서 끊고 문제를 풀 건데 다음 영상에서 바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제가 아니다. 어차피 영상상에서는 그냥 바로 이어지겠네요. 어쨌든 바로 그냥 여러분들 영상을 잠시 스톱을 해놓고 제가 첨부한 문제를 풀어주세요. 네. 학습 목표를 한 가지만 확인했네요. 두 번째 학습 목표는 가설을 검증하는 능력을 습득하시는 겁니다. 이건 다양한 자료 수집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구자가 됐을 때 그 가설을 검증하는 능력을 기르시게 되는 겁니다. 충분히 키워졌을 거라고 믿고요. 자, 문제는 다 푸셨겠죠? 지금 우리는 아직 수능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자료 수집 방법이 두 가지가 더 남았어요. 면접법이랑 그 다음에 참여관찰법 두 가지가 남았는데 이 문제들까지 같이, 이 개념들까지 문제에 같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수능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세 차시의 수업을 듣고 나서야 수능 기출 문제를 풀게 되네요. 다음 시간에는 수능 기출 좀 많이 풀게 되겠네요. 그 말은 과제도 늘어난다는 건데 좀 안타깝지만 중요합니다. 수능에서 기본 두 문제씩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잘 따라오시고요. 오늘은 그래서 아까 제가 수업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배운 개념 중에 유일하게 단독적으로 수능에 출제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이겁니다. 질문지법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지법과 관련된 수능은 아니고 수능 특강 문제를 제가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같이 풀어보는 걸로 오늘 수업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문제가 어떠셨나요? 조금 어려웠나요? 이 문제를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한번 천천히 같이 뜯어보는 걸로 하시죠. 혹시 아직 문제를 풀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잠시 멈춰놓고 문제를 푸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해볼게요. 자, 보기를 보니까 해설원들을 대상으로 한 다음 설문 문항 가다에 대한 옳은 설명을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보니까 기억에 가는 응답 항목 간의 배타성이 부족하대요. 배타성. 응답 항목 간의 배타성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였죠? 맞습니다. 보기끼리 서로 어떻게 되는 게 없어야 된다고요? 겹치는 거. 중복되는 게 없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네요. 자, 가문항을 보세요. 30세 미만, 31세 이상, 40세 미만, 41세 이상, 50세 미만, 51세 이상, 60세 미만, 61세 이상. 네, 서로 겹치는 항목이 있어요, 없어요? 겹치는 항목이 없죠. 그러니까 배타성이 부족하다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네요. 배타성이 충족되었다라고 표현을 써야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보기. 자, 그럼 니은을 봅시다. 나에는
P 조사자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우려가 있는 응답 항목들이 있대요. 아무나 볼게요. 당신은 현재 직장을 선택할 때 가장 중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번 연봉, 2번 사원복지, 3번 사회적 평가, 4번 경제적 보상, 5번 기타네요. 자, 중복해서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우려가 있는 항목들이 있죠. 바로 뭐? 맞습니다. 1번 연봉과 2번 경제적 보상. 그냥 둘 다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우려가 있겠죠. 이게 바로 무슨 항목을 충족시키지 못한 거예요? 방금 배운 응답 항목 간의 배타성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가를 나로 바꿨으면 기억은 또 맞는 보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근데 어쨌든 이 나 항목, 나 문항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우려가 있는 응답 항목이 있으니까 이해는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어때요?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는 일정한 방향으로 응답을 유도할 우려가 있대요. 자, 유도 질문을 했답니다. 이거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한번 다를 보시죠.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정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정년 연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1번 매우 찬성, 2번 조금 찬성, 3번 보통, 4번 조금 반대, 5번 매우 반대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응답을 유도하고 있나요? 어때요? 그쵸, 응답 유도하고 있잖아요.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정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라는 이 문장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문장을 넣었다는 건 우리나라도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정년을 연장하자고, 이 정년 연장 찬성하자고 지금 이 질문을 넣어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유도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 다는 맞는 보기가 되는 거예요. 이 질문 자체는 잘못된 보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옳은 설명을 고르는 거니까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이 정답이 되는 문제고요. 자, 정답은 아니지만 이 리을 보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많은 친구들이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명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가는 응답이 곤란한 P 조사자가 있고요. 나는 응답이 불가능한 P 조사자가 있답니다. 자, 이거는 왜 틀린 걸까요? 뭐가 틀린 거예요? 발견하셨나요? 조금 어려워요. 발견했어요? 정답은 이겁니다. 이 둘이 바뀌어야 돼요. 자, 가가 응답이 곤란한 P 조사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응답이 불가능한 P 조사자가 있습니다. 자, 바꿔 말하면 응답 항목의 포괄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든 항목을 다 포함시켜야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자, 몇 세가 빠져 있나요? 30세 미만이니까 1세부터 29세까지 다 있고 61세 이상이니까 61세 이상 어르신들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어때요? 맞아요. 30세, 40세, 50세, 60세가 빠져 있죠. 굉장히 교묘한 함정이에요. 아주 치사 똥반스 함정인 거죠. 실제 수능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진 연령들이 있기 때문에 응답이 불가능한 나이대가 있어서 응답 항목의 포괄성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 응답이 곤란한 P 조사자가 있는 거는 응답이 불가능한 P 조사자가 있는 건 나문항이 아니라 가문항이 되는 겁니다. 그럼 바꿔 말해서 응답이 곤란한 P 조사자가 있는 건 가가 아니라 나문항이라는 건데요. 누가 곤란할까요? 이거는 뭘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응답 항목 간의 배타성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연봉이랑 경제적 보상이 동일한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복 응답이 가능하다는 표현도 없고 근데 도대체 이 나문항은 도대체 내가 그럼 연봉과 경제적 보상 중에 뭘 골라는 거지? 그래서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응답이 곤란한 P 조사자가 있는 거는 가문항이 아니라 나문항이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불가능한 것은 응답 항목 간에 포괄성과 연관이 있고요. 곤란한 것은 배타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이 포괄성과 배타성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 개념까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해설을 여러분들이 또 과제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과제를 수행하는 친구도 있고요. 되게 성의 없게 과제를 수행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는 과제에 강제성을 부여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공부는 스스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 과제를 열심히 수행하신다면 제가 장담하는데 이 오늘 배운 개념들이 무조건 여러분들 걸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적으로 복습을 하게 되는 과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회문화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조금 번거롭고 귀찮으시더라도 과제를 좀 성의 있게 열심히 수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오늘도 이 길고 재미없는 수업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